꿀꿀 친구들 안녕하세요. 꽁지머리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데카르트와 철학하면서 함께 놀아보도록 해요. 선생님 강의가 항상 그렇듯이 데카르트 낯설지 않습니까?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왜 알아야 돼?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여기 우리 당연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데 바쁘고 여러 복잡한 것도 많은데 일일이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면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을 키워주고 여러분들 똑똑하게 만들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카르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똑똑해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 뭘 알아야 될까? 왜 알아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이제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17세기 무렵이죠. 1600년대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300~400년 전이죠. 아주 오래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프랑스에 살던 사람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도대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될까? 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나 여러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습이 프랑스랑 달리, 그러니까 유럽과 달리 조선시대에 사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그래요. 그럼 이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물론 우리 동양에서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돼서 그리고 사회 제도까지 확장된 것은 유럽에서였어요. 물론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영국의 명혁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이런 유럽에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상을 우리 사회 제도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제도적인 부분들, 이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원조가 무엇인가? 원조가 누구인가? 그 원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출발점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출발점.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데카르트를 일컫는 이유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출발점이 바로 데카르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데카르트가 뭘 했는데 그 출발점인가? 이게 또 중요하죠. 데카르트가 뭘 했죠? 예. 우리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 나의 생각이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나라는 이 몸이, 나라는 한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데카르트 이전 시대에는 서양 중세라든지 그 이전의 동양 사회라든지 한 개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였죠? 마을, 국가, 민족,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게 중요했지, 개인이 이 사회 주인이다 라는 생각들이 없었어요. 근데 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쭉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개인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가끔 생각하죠? 나는 나야.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주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 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개인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개개인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논리적 근거, 철학적 근거는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 바로 서양의 데카르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데카르트에 이런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럼 데카르트가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았을까? 과연 그럴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워크북을 풀어나갈 텐데,
그 워크북 문제를 쭉 보다 보면 데카르트도 사실은 데카르트 생각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 훌륭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데카르트는 그 당시 3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300년 동안 사람들이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데카르트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생각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데카르트의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됐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카르트에서 그 사람이 한테 배워야 될 점과 함께 그렇지 않은 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워크북을 한번 볼까요? 자, 워크북 2페이지를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죠.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인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인간도 생명체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아닙니까? 근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보는 옆에 이제 고양이, 강아지,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 또 물고기도 있겠고 여러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럼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데 그럼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과연 생각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한번 고양이랑 강아지의 눈을 이렇게 좀 지그시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얘네가 생각이 있는 건가?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건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생각이란 뭔가? 좀 헷갈리죠? 근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생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동물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가?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누구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으로 인간은 영혼을 갖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지만은 그 외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다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로봇, 자동 인형 있지 않습니까? 태엽을 감아주면은 움직이는 자동 인형 로봇들처럼 그런 자동 인형 기계, 자동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즉 인간을 제한 다른 생명체들은 생각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대과학에서 계속 연구 중이에요. 선생님이 결론만 살짝 얘기하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죠? 어떤 동물인가 하면은 인간과 비슷하게 이 뇌가 발달한 동물들은 생각이 있다라는 게 최근의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워크북을 풀어나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이제 3페이지 문제입니다. 데카르트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성이라고 얘기했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다른 이유는 생각하는 능력이고 그 생각하는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성 그럼 여러 가지를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이성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생각을 갖고 이성을 갖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욱하는 마음에 무슨 감정적인 이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모든 일에 항상 이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몸이 이끄는 대로 누가 나를 툭 쳤어.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욱하고 덤비는 반사신경이라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홧김에 막 뭐 일을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감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카르트도 뭐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그 오래된 주제예요. 아직도 이게 연구 중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기의 몸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만은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철학은.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우리 영원한 주제예요. 그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동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동물들도 인간처럼 나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반성적 사고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반성이죠. 반성 그러면은 뭐 잘못한 걸 반성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울을 반사 이런 얘기 하죠. 거울을 반사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반사시켜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 앞에 있는 책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성적 능력인데 이런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동물도 그럴까? 동물도 그럴 것 같아요? 동물도 반성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강아지 보면은 동물도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까불다가 다 혼내줬더니 그 다음에 반성하죠. 강아지도 내가 너무 까불어서 우리 주인한테 맞았구나. 다음에는 얌전하게 해야지. 뭐 이런 이제 똘똘한 강아지도 있는 반면에 뭐 까불어갖고 막 오줌을 아무로 싸고 그래서 막 때려도 계속 그러는 강아지가 있죠. 반성적 능력이 없는 강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데카르트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데카르트는 수학자예요, 수학자. 수학자가 뭔지 알죠? 수학을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갖고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제 좀 전에 했던 질문, 생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하지만 1 더하기 1은 뭐죠? 네, 2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2 곱하기 2는 뭐죠? 4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네, 이처럼 수학은 철학과 달리 확실하게 답이 딱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철학자이면 수학자이고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지만은 사실은 수학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책을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차이점이 무언가 하면은 수학은 답이 분명하고, 그리고 수학의 답은 내가 그걸 답이라고 느끼듯이 다른 나라, 일본에 가서도 그게 답이고, 유럽에 가서도 그게 답이고, 또 아프리카 가서도 그게 답이고, 다른 뭐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은 어때요? 난 인간을 이거라고 생각해. 난 인간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좀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수학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을 데카르트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수학을 확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발전시켰죠.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럽 문명이 근대 이후에 동양보다 확실히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려서 사회 관계성 속에서 원만하게 지킬 거 지키고 예의 바르게 뭐 살면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렇죠? 확실한 답을 원해. 그래서 수학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이 발달된 그 내용들을 서로 각 나라 사람들,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서로 돌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생각, 예를 들어서 가장 단적인 예로 고려 청자를 만드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딱딱딱 해놨으면은 누가 보든지 수학적인 확실한 답을 보고선 누구든지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랬나요, 과연? 안 그랬죠. 우리는 그냥 몸에 체화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고려 청자를 열심히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고 도자기 공장 아니면은 고려청자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학은 어땠어요? 유럽의 수학은 누가 봐도 다 이해가 가능하고 누가 봐도 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갖고 과학 기술을 더 우후죽순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300년 전 이전에는 동양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 점 떨어졌어요. 미개했죠, 아주. 그래서 맨날 이제 중국에 와서 뭐 얻어가고 그 기술을 배워가고 이랬는데, 이 데카르트 이후서부터 이 수학이 확실해지면서 확실한 수학을 가지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걸 갖고 기계 문명과 기술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끝은 어떻죠? 예. 20세기를 들어서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서 중국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확 이기게 되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그 강대국들은 다 어딥니까? 이런 근대 문명을 발달시킨 유럽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수학과 철학의 그 차이점들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은 그럼 아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그 이제 여기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 8페이지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말이 이제 8페이지, 9페이지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나는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그 수학은 뭐 1 더하기 1은 2 확실해지는데, 인간의 생각은 그럼, 우리가 인간 주변에 그 수학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서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아, 저기에 그 카메라가 있구나. 그리고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너머에 그 학생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그 경험해 봐요. 내 앞에 책상이 있고, 선인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선인장이 진짜 선인장일까? 그렇죠? 과연 내가 이게 헛개비가 아니고 내가 과연 여기 이렇게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지는 이 책상이 과연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랑 비슷하죠. 이제 그 요새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듯이 가상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보면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뒤로 보면 뭐 이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과연 확실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회의를 하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그 철학을 그 자기의 그 대표 명제,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앞세운 이유예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과연 확실한가? 사실은 면밀히 따져보면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장 확실한 게 한 가지가 뭐가 있죠? 바로 이처럼 내 주변에 들어오는 이런 경험적인 지식들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확실하죠? 왜? 주변의 것들이 다 거짓이더라도 그것들을 거짓인지 진짜인지 따져보는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하는, 또 따져보는 이런 그 인간의 생각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있다. 왜? 이게 없으면은 이런 생각조차를 우리는 아예 못하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든 뭐 거부하든. 그래서 내가 확실한 이유, 여러분들이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그 방법적 회의라고 그러거든요. 방법적 회의를 통해. 회의가 뭡니까? 회의. 회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방법은 뭐죠? 일부러 그렇게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법. 괜히 이 사람이 뭐 의심쟁이라서가 아니라, 괜히 모든 걸 거부해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어떤 도구적으로, 그게 이제 그 회의를 해본다는 얘기죠. 회의. 그래서 모여서 회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으로 본다, 부정한다, 의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찾은 게 뭐죠? 바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이 데카르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근거는 바로 성경에 쓰여 있죠. 성경에 딱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어쩌고 저쩌고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제 근대 시절 이전까지 유럽은 뭡니까? 중세 시대라고 해갖고 종교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종교에 의해서 사회 체제가 움직였어요. 왜? 너희게끔 만드는 게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거 종교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종교를 따라야 돼. 이게 이제 그 과거의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죠. 근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어땠어요? 예. 하느님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확실한 것은 생각하는 나구나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데카르트가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서양 사람들이 하느님 부정하거나 이건 아니죠. 인간은 생각하지만은 이 생각이라는 게 불완전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불완전한 생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절대자인 하느님이라고 봤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인간의 중요성,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개인을 만들었지만은 그 개인이 그 생각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을 보충해주는 게 누굽니까? 신이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주의를 가지면서도 종교에 열심인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데카르트 이후서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하다 그로 존재한다는 말이 그 중요한 이유는 뭐죠? 비록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그 출발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과연 이제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10페이지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생각을 어떻게 볼까?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카르트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생각은 또 인간의 영혼은 특히 이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인간의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신기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처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MRI라고 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어떤 더 커다란 그 기계 안에 머리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뇌 안에 사진이 찍히죠. 이 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그 뇌의 신호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어디 뇌가 활성화가 되고 어느 뇌가 깜깜하게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게 왜 신기한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과학에서 확실하게 이제 결론 난 것은 인간은 뇌가 있어서 뇌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그냥 물렁물렁한 두부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뇌라는 것은 이 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기관 안에서 그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피가 통하고 여기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이 이제 이 뇌를 구성하고 있죠. 이 작용을 통해서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전기가 이제 만들어져요. 뇌에서. 그렇다면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대한 기계,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체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계산을 한다 그러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고 전기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여자친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기계로서 딱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는 되는데 그럼 과연 그렇게 체크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건 아직도 연구 중이랍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뇌과학자라 그래요. 뇌과학자. 그렇죠? 그럼 인간의 생각은 과연 이 뇌의 단순한 작용일 뿐인가? 아니면 이 뇌의 그 나름대로 관계를 갖지만은 그것과 무관한 또 다른 무엇일까? 라는 게 현재 논쟁 중이죠. 여기서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인간은 분명히 뭐 어떤 뇌랑도 관계가 있지만은 인간의 정세는 이것과 전혀 무관한 독립된 하나의 별개의 실체다. 이렇게 본 게 데카르트예요. 그러면 이 우리 몸뚱아리랑 이 자기 몸이랑 무관한 이 정신이 그럼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데카르트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데카르트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은 인간이 여러분들의 정신하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서로 별도의 것이라는 게 데카르트의 주장인데 이게 별도의 것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정신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뇌 안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건 뭐랑 비슷한가 하면 이제 그 거대한 로봇을 움직일 때 그 로봇가 움직이려면 조종사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가 타는 거. 조종사를 이제 그 정신이나 영혼이라고 본다면은 타는 부위를 뭐라고 보냐면은 이 뇌 안에서 이제 송가선이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요. 송가선이 뭔가 하면요. 그 인간의 두뇌는 그 좌반구, 우반구 해갖고 이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주먹 이렇게 만져보면은 요런 그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송가선만큼은 이 쌍으로 된 게 아니라 딱 뇌의 부위 중에서 하나로 딱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원시뇌예요. 인류가 이제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원시뇌죠. 이 부분을 그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이 마치 로봇 같은 인간의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머무는 만나는 그 지점이라고 본 것이죠.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뭐 이렇게 그 MRI나 이런 이제 그 현대 과학 기술로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엉성한 얘기지만은 아이디어는 참 좋은 거예요. 훌륭해요. 왜냐면 인간의 그 정신이 뇌를 근거로 했다라는 것. 그렇지만은 물론 데카르트는 그 뇌랑 무관한 무엇이다라고 봤지만은 아무튼 뇌와 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아주 참신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과거뿐만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또 데카르트에서 좀 발전하고 또 오늘날 그 뇌과학에 의해서 더 발전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처럼 이렇게 좀 고등한 아주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바로 인간과 비슷한 이런 뇌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그 과학이 내린 결론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정신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과연 그것의 그 본래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카르트는 그것은 뭐 하느님이 만들어준 그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분명히 데카르트는 얘기했지만은 현대 과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 중인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그 인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발휘해서 만들어낸 이 무수히 많은 그 편리한 그 기계 또 편리한 과학 그 문명들 이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 14페이지 문제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문명, 수학을 그 근거로 한 과학기술 문명들이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만 만들어줬는가? 편리하게 만들어준 건 확실하지만은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인류는 과거에는 그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그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전쟁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뭐 전쟁하는 나라들끼리 이제 싸우다 말은 문제였지만은 요즘 어때요? 강대국끼리 전쟁하면은 지구가 10번 이상 폭삭하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와 내가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만 해당됐지만은 요즘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장을 막 하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구 온난화를 그 발생시켜 갖고 지구 자체가 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 문명이 반드시 인류를 행복하게 해줬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서양 사람들은 그 과거의 그 동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들 어떻게 하면 인간들끼리 그 정신적인 만족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서양 철학뿐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인류가 쌓아왔던 지혜 속에서 철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뭐 수학, 과학 이런 쪽들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만족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철학 공부를 해야 한답니다. 자,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철학 공부 수고하셨습니다.